미국 달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화 국제화를 이제 CBD 시대에는 해야 된다. 처음 얘기 드리는데 저희 총재님도 굉장히 의욕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은행과 여기 은행이 있는데 항상 각 지역별로 서브 은행에서 그 자금 세탁이나 불법 이런 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위프트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서버도 필요 없다. 우리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스위프트가 갖고 있는 CBDC 국제 결제망이 제가 말씀 끊어서 예, 죄송한데 괜찮아요. 예. 네. 제가 원래 자금 세탁을 했었거든요. 아, 테러 자금 예, 캠 해주세요. 오케이. 했는데 보통 이제 잘 몰라서 스위프트에서 그래요. 송금을 할 때는 네. 자금 세탁 방지 법, 그러니까 특정 금융 거래 보고법에 이제 자금 세탁 그렇죠. 방지랑 테러 자금 네. 조달 금지법에 그렇죠. 의해 가지고 네. 이제 송금자 정보를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송금사 정보를 반드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송금자 정보를 네. 보내는데 기본적으로 스위프트는 은행 간의 거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송금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법에 의해서 FATF라고 국제 자금 세탁 네. 방지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FX 코드가 아까 메신저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메신저가 포맷이 쫙 있습니다. 네, 앞에 네. FX 코드가 있고 그렇죠. 뒤에 이렇게 쫙 메신저에 네. 뭐 금융거래 내용 뭐 이렇게 쭉 있고 뒤에 이제 송금자 정보랑 예를 들면 송금자의 식별, 그렇죠. 그러니까 번호가 식별 번호 있겠죠. 이런 네. 것들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보내서 네. 받는 은행들은 그걸 또 최소한 5년 이상 계속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또 하나 의무가 뭐냐면 보내는 금융회사에서 요청을 할 땐 그걸 반드시 제공하도록 국제 간의 조약이 맺어져 네, 있습니다. FATF.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런 자금 세탁 방지랑 테러 자금 조달 관련돼서 스위프트망을 이용해 가지고 철저하게 협약에 의해서 룰이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국제 간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무님이 말씀하신 건 이 틀이 네.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새로 하려면 예를 들면 네. 맞습니다. 이 틀을 깨기도 어렵고요. 만약에 새롭게 CDBC를 통해서 특정 월렛이나 지갑에다가 꽂아주면 이런 규정들이 각 나라가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나라의 재무성이라던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융위원회에 이런 또 중앙은행에서도 그 부서를 갖고 있거든요. 보통 FIU라고 하는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예. 다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틀이 각 안 국제 깨진다. 기구에 의해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CDBC로 만약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 룰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미국에서 이란하고 러시아를 스위프트 배제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악수를 뒀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중국처럼 큰 나라들은 이런 거를 대비할 수밖에 없고 유럽도 저는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러시아, 유럽, 중국이 다 자체 국제 정산 결제 시스템 만들고 있잖아요. 중국 칩스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이번에 중국하고 결제하는 게 다 자체 시스템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 틀에서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두 나라가 우리 직접 쏘는 거 우리 둘이 하자. 그리고 이런 작은 세트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 둘이 또 다른 표현을 만들자. 이러면 되는 일이거든요. 이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면 전무님께서는 CBDC 성패는 결국 어디에 달려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네. 질문이신데요. 네, 네. 그러니까 잘 네. 만들어야죠. 네. 사용자들이 많이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뭐 우선 아까 그 안전해야 되겠고요. 이제 개인들이 쓸 때 편리해야겠죠. 이제 편리하다는 걸 이제 쌓아야 되겠죠.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결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굉장히 속도가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도가 문제예요. 아직 미국도 이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해밀턴 프로젝트 통해서 이제 MIT에서 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얼마나 구현이 가능할지 그런 것도 이제 문제고요. 가장 이제 큰 성패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액세서빌리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냐. 그 나라 사람만 쓸 수 있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지폐 쓰고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각자 자기네 나라가 쓰고 있는 지폐 쓰고 있으면 사실은 점유율이 같아진 거죠. 네. 그러면 성패가 그냥 일승일무 동률인 네. 그죠? 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떤 나라의 통화가 더 뻗어나오고 많이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성패해서 승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치면 이제 앞으로 그 미국 달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달러의 그 헤게모니에 따라서 이제
너무 휘둘리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디지털 달러화가 되면 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미국의 정보기관에 자기네 그 정보가 다 노출이 되고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해외 여객 결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도 저희 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 통화를 조금 더 강하게. 왜냐하면 강한 나라의 통화는 강합니다. 그죠? 미국도 강하고 중국도 강하고 유럽도 강하기 때문에 그 통화들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금은 세계 경제 이제 10위권으로 도약했으니까 네. 외국에 나가서 네. 우리나라 10,000원짜리를 딱 내고 맞아요. 이제 음식을 쓸 먹을 수 수 있게. 있는 예. 그날이 되면 정말 눈물 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가 되면 성패에서 이거는 성공했다 이렇게 전 생각하고 싶어요. 원화 국제화 이슈는 저도 자본시장 연구원에 있어서 우리 영호 박사님들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원화 국제화였거든요. 근데 매마다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원화 국제화에 대해. 저는 원화 국제화를 이제 CBD 시대에는 해야 된다. 결국 통화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통화의 본질은 그 나라 국력이 받쳐주는 거거든요. 달러를 받쳐주는 게 뭡니까? 군사력이고 그 나라의 기술력이잖아요. 위안을 받쳐주는 게 뭐예요? 방대한 맞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이제는 한국도 이제는 된다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CBD 시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하면 세계 어디 가서 원화로 바로 쓰면 너무 좋잖아요.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국제화 할 때 되지 않았냐 그 그럼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네. 제가 조금 더 네. 설명을 부과를 드리면 네, 네. 참고로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사실 지금 환율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것도 일각에서는 수압. 통화 수압을 수압. 네. 이제 사실 통화 수압은 한국은행 총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전에처럼 600억 네. 정도 해가지고는 크게 네. 의미가 없고 일군 국제금융동맹처럼 한 6개국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처럼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하면 또 달라질 수도 네. 있죠. 근데 무제한 통화 수합을 맺은 국가들 보면 거의 중기축 통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엔화라던가 그렇죠. 파운드화라던가 유로화라던가 스위스 이런 나름대로 중기축화 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원화 국제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정부에 있지만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사실은 CDBC를 기화로 해서 균기축 통화를 도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의외로 플랫폼이나 빅테크 쪽에도 강하거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중국이 그 강한 빅테크를 놨잖아요, 지금. 중국 몽을 하면서 놨기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모든 자금이 올 수밖에 없고 한국이 또 누구보다도 장점이 창의력이잖아요. 창의력과 혁신성을 가지고 엄청난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기축 통화를 하기 위해서 CBDC가 어떤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과 결합된다던가 빅테크나 플랫폼과 결합된다던가 다양한 비즈니스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에 우리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우리 CBDC 시범 사업에도 카카오도 들어와 있지만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도 텐센트나 알리페이처럼 외국으로 나가서 유니온 페이 이상으로 해외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원화 결제도 가급적이면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정부도 사실 우리나라 의외로 강하거든요. 뭐가 강하냐면 또 석유 수입 같은 경우에 카타르 같은 데선 저희가 1, 2위로 수입을 하고 사우디한테도 굉장히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또 무기 거래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 잘 되고 부분 있고. 중동에 엄청나게 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 있어서 CDBC 가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원화로 결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끼리 어떤 타스크포스나 이런 걸 만들어서 원화 국제화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이디어 이제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지금 제페토가 네이버 제페토가 3억 5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최고잖아요. 그 제페토 안에서 결제를 CBDC 원화 있잖아요. 그걸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3억 3천만 명이 CBDC 원화를 쓰는 거죠. 문제는 CBDC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간 스텝으로는 그게 언제 만들어지기가 좀 괜찮은데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기술적으로요. 네. 기술적으로나 네. 아니면은 그 네. 소비자들이 네. 이 완벽하게 디지털화가 준비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밀도 높은 나라는 정말 한국밖에 우리나라 없습니다. 하겠다고 이렇게 딱 저희 중앙은행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가 우리는. 있거든요. 생태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럼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CDBC를 네. 이행하기 위해서는 CDBC 생태계가 너무나 바운더리가 네. 커서 맞아요. 비트코인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사회 하면 전반을 예, 네. 너무 엄청난 그 충격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0% 0.0 안 실패가 됩니다.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영역이죠. 저희가 그렇게 네. 심사숙고를 하고 맞아요. 검토를 하고 맞아요. 소액 결제, 맞아요. 뭐 거액 결제부터 모든 전반적인 맞아요. 또 통화 정책까지 영향을 주니까 그럼 지금까지 환매 조건부 채권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준금리 조절하거든요. RP를 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총재님도 굉장히 의욕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여기 와서 그렇죠. 제가 처음 맞습니다. 얘기 그분이 드리는데 워낙 국제적으로 처음 얘기 예, 드리는데 국제 경험 많으시니까 예, 아마 욕심내실 이창용 거예요. 총재께서도 엄청나게 의욕을 갖고 맞습니다. 욕심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는데요. 이게 CBDC만 나오면 금융 투명성 이슈가 같이 나옵니다. 앞에서 조금 다뤘지만요. CBDC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이런 건데요. 이게 나와도 안 쓸 거다. 왜냐면 내가 뭐 신용카드도 있고 특히 한국 신용카드가 다 이미 전 국민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다 쓰겠다. 이런데 전무님께서는 지금 상업은행에 계시니까요. 혹시 CBDC가 나오면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 이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없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세요 지금? 그렇죠. 이제 네. 중앙은행에서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다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응책이 상업은행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버텨 그런데 아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있나요? 말씀을 네. 하시고 그 네. 미국 그 연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네,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소비자와 그죠 B2B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B2B. 예, 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중앙은행이 네. 중개은행인 이제 네. 시중은행들을 통해서 경유해서 네. 이렇게 해서 발권을 이제 중앙은행에서 하지만 이거는 둘 다 이제 전부 다 발표된 사항입니다. 한국은행도 맞아요. 그렇고요. 지금 중국도 그렇게 모의시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네. 중국도 그렇고 인민은행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페즈도 그렇게 하기로 이제 얘기가 공존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유통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 이제 그 개인들을 상대하는 것들을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좀 시중은행들의 역할이 남아 있을 거다. 이제 개인들을 갖다가 상대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그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이제 함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방법들이 있는데 네. 통화 정책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급 준비율을 조정을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지준율. 네. 네, 지준율을 조정을 네. 해서 지급 준비금이라는 걸 갖다가 시중은행들이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에 네. 중앙은행에 이렇게 예탁을 맞습니다. 하게 돼요.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을 많이 운용을 조절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예금들이 시중은행에서 이제는 앞으로 중앙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CBDC를 산다면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자를 주거나 안 주거나 그는 이제 중앙은행의 그 마음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자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이자를 지급하는 모델이다. 벌써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이자를 주게 되면 CBDC에 이자가 있게 되면 이게 약간의 기준금리 성격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지준금액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중은행에 있던 예금들이 이쪽으로 가버리게 빠져나가면 이 예금이 줄어드니까 시중은행들은 지급준비금으로 예탁해야 될 금액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중앙은행으로서는 지급준비율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조절해 왔었는데 그렇죠. 이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면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것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는 아마도 이 이자율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될 수 그렇죠. 있는 이자율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그렇죠. 개입을 할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대체죠. 이제 그래서 그렇죠.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통화정책의 모델
또 많이 바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어서 말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환율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은행이 지금 환율이 지금 널뛰게 하잖아요. 이럴 때 공개 시사를 통해서거나 이래서 지금 개입을 해서 안정화시키는데요. 이게 지금 환율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앞으로 환율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CBDC가 이자를 주게 되면 은행이 하는 게 두 개잖아요. 금리하고 그리고 공개 시사 개입이잖아요. 또 환율 정책인데 결국은 나는 상업은행의 역할이 앞으로 많이 약화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말하는 그 금리를 통해서 국내 통화정책 할 것 같고요. 대정책은 환율이 지금 옛날하고 달리 맞습니다. 환율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환율 바로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환율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네. 어떠한 모종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앙은행들 간에 이제 뭐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BIS를 그렇겠죠. 통해서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없으면 아마 큰 이제 엉망이 날 것 같아요. 혼란이 생기죠. 세계가 완전 이거는 그냥 그래도 돈은 찍어내려면 코스트가 드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이거는 숫자만 바꿔놓으면 게임이 끝나는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환율에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두 가지 굉장히 큰 환율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외 개방의 문제. 그렇죠. 통화 대외 맞습니다. 개방. 근데 아쉽게도 뭐냐면 이 통화 대외 개방의 문제도 네. 환율 상승의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거거든요. 예. 네. 근데 또 뭐냐면은 지금 바로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CBDC가 나오게 되면은 미국 통화가 디지털 통화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 또 이것도 또 환율, 달러가 네, 맞습니다. 강해지는 요소가 맞습니다. 돼요. 근데 하나 이것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이 CBDC를 운영을 하게 되면 미국이 지금은 약 2조 달러 정도의 현금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 네. 그렇지만 이 유통되는 것들이 굉장히 달러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38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 금융기관들이 만들어낸 신용이거든요. 신용통화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2조 달러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디지털로라도 찍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달러가 훨씬 많아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달러와 가치가 어느 정도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 임팩트를 상쇄해 주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이 CBD 시대에 기회이면서도 또 이 환율 방어가 엄청 지금 더 큰 이슈로 올 것 같은데요. 워낙 뭐 이쪽에 잘 아시니까 CBDC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전문이 네.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네. 존재하고 네. 네. 존재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발행 방식도 여러 가지 있고 네. 뭐 계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토큰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코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또 직접 발행이나 아니면 간접 발행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또 네. 그걸 아까 얘기하면 지금 지준율에 반영을 할 때 실제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 거냐 아니면 그 은행에 갖고 있는 월넛을 어떤 형태로 잔고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 자산으로 인정할 거냐의 문제도 걸려 있고요. 그렇죠. 또 이것들이 실제 레버리지나 아니면 자산 그러니까 회계 계정상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정리할 거냐는 맞습니다. 문제들도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검토를 더 해봐야 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정리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분명한 건 신용 창출이나 레버리지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핵심이 사실 신용 창출이잖아요.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중개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영향을 주면서까지 CBDC가 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래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바이든은 굉장히 뭐 빨리 하고 싶은 지금 입장이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더 검토가 돼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지준율로 만약에 우리가 CDBC를 받을 때 뭐 이자를 지급하자는 쪽도 있지만 이자를 넣어주면 안 된다는 쪽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누가 은행을 이용할 거냐라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하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냥 현금형 토큰으로 발행하자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리가 환율에 반영이 되려면 실제 이제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용 기능이 많이 줄고 시장에 거의 발행된 CDBC가 거의 흘러가도록 하면
그런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외국 달러와 상대적인 어떤 평가들에 의해 가지고 환율들이 막 이제 정해질 텐데 신용이 충분히 창출이 되고 중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CDBC를 운영한다면 기존의 금융회사의 입지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 환율이라는 문제는 단순하게 CDBC를 금방 다른 걸로 교체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과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외환 시장의 영향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단순하게 CDBC로 간다고 해서 환율이 직접 영향받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 연준도 그렇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은행이 여러분들 뭐 예금 예대 마진 가지고 많이 은행에 계신 죄송하지만 저도 은행에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대출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거든요. 네. 이 은행이 없으면 사실 기업도 운영할 수가 그렇죠. 없고 개인도 생활하기가 어렵고 은행의 기존에 갖고 있는 은행 기능들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 적용하려면 진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의 사람들이 이런 의미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영장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영장 없이 정부가 실시간으로 특히 은행 같은 경우 앉아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아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고 누구한테 얼마 있고 뭐 이런 걸 마음 먹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은행 미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걸 5개 단계로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요만큼 공개하는 사람한테 주는 사용량 그리고 다 공개한 사람이 또 쓸 수 있는 현금량 뭐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좋은 건 뭐냐면 현금은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뭐 거액 거래는 알겠지만 소액 거래는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CBDC도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중국인민은행에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융 프라이버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일단 그 디지털화가 되면은 모든 자기 자신의 정보가 누설이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분산 원장도 고려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형 분산 원장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뭐 시중은행들은 알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을 갖다가 법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문서화 해놓으면 어떨까 법적으로 그 은행을 갖다가 믿고 거래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텍트 보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CBD 시장이 진짜 올까? 왜냐면 이게 너무 깨끗한 물에 물고기 못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오히려 너무 투명해지면 죽어버리거든요. 돌아가는 세상이. 그러니까 좀 맞아요. 사람이 인생도 우리 좀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살아야지.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살면 사실 우리도 서로 삶도 힘들어지는 것처럼 경제라는 게 좀 너무 깨끗하면 죽거든요. 혼탁해야 이게 사는. 그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시 또 앞에서 말한 그런 우려, 그런 복잡성, 이런 두루두루 합하다 보면 과연 세상이 진짜 올까? 중국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오긴 올 것 온다고 같습니다. 확실하게. 예, 왜냐하면 예를 게임 들면 종이점이 진짜 없어진다고 여- 생각하세요?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공존한다. 정도, 예, 공존을 공존하는 하지만 게 맞겠네요. 예,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 이제 미국 달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저희 지폐 있잖아요. 네. 지폐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한 50년밖에 안 맞아요. 됐어요. 60년도에 발행됐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동전을 사용했죠. 맞아요. 이제. 그때 당시 그럼 지폐는 없었냐? 지폐는 있긴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냥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은행들, 뭐 예를 들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하나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발행된 이름이 딱 찍힌 예를 들면 수표. 우리나라 수표 같은 네, 거죠. 네. 그걸 갖다가 화폐로 맞아요. 통용이 됐어요. 맞아요. 수표가 화폐. 지금도 뭐 똑같죠. 뭐 맞습니다. 쓰죠. 예. 사실 수표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화폐로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이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중앙은행의 화폐로 바뀐 것들이 60년대밖에 안 돼요. 그걸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많이 투자하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가상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어느 정도는 공존은 하겠지만, 공존은 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CBDC가 발행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CBDC가 이제 상업은행의 수표를 대체했듯이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가상자산들이 가치의 저장보다는 이제 거래 매개체에 좀 더 집중하고 이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해를 도운 차원에서 제가 중국에 그 하고 있는 DCP, 중국 eCNY라고 공식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국 인민은행이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앱을 깔면 원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페이 앱이 있는 것처럼 중국 인민은행에 eCNY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들어가요. 근데 중국은행이 인민은행이 어떻게 했냐면 각 상업은행 앱을 쓰도록 했어요. 농업은행 그렇게 앱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CBDC 기능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밀거든요. 밀면 돈이 써여지는 거고 잔액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결제하면.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하면 잔액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전문의 말씀하신 만약에 여기다 이자를 준다 이러면 우리가 선택하겠죠. 여기서 내가 지금 농업은행에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중에 20만 원은 CBDC에다 넘기는 거죠. 옛날에 현금으로 20만 원 들고 다녔는데 이제 현금 20만 원 필요 없고 그냥 앱에 이쪽으로 하면 CBDC 은행 계좌를 들어가면 나는 20만 원 현금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80만 원은 농업은행 계좌 개설돼서 이자가 나오겠죠. 근데 전문의 말씀하신 대로 그 CBDC에 들어간 20만 원에도 중앙은행이 이자를 주게 되면 게임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은행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 CBDC로 갖고 있을 거네. 근데 그러려면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상호은행이 더 많은 금리를 줘야 되겠죠.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민은행이 하는 그게 기준금리가 되겠죠. 만약에 이자로 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CBDC가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 금리를 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또 같이 움직이거든요. 금융 생태계가 제일 중요한 금리가 움직이면 또 전체 금융산업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CBDC 나온 큰 배경 중에는 아까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은행에 계좌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계좌 없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포괄금융 개념으로 이게 CBDC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CBDC가 도매용이 있고 소액결정용이 있는데 이 소액결정 오히려 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소액결정용으로 또 개발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은행에 계좌 없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이런 거 못 써요. 그럼 이 사람들이 CBDC를 바로 쓰게끔 핸드폰만 있으면 쓰게끔 혹은 손목 밴드만 있으면 쓰게끔 이렇게 소액결정용으로 CBDC가 앞으로 개발될 것 같는데 박사님께서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소액결제 이쪽은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예, 지금 도매용으로는 거의 테스트 지금 되고 있는데. 소액결제도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게 금융 표용의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이게 불편하는 확대할 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또 네. 장애인분들은 그렇죠. 이걸 사용하기가 또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그렇네요.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결국은 금융 표용의 불평등을 더 확대하는 부정적인 역할도 또 존재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동전의 양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BDC를 전면적으로 다 도입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일단 가능한 것부터 하고 그리고 또 검토는 그 대신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급결제 위주로만 지금 처리를 해서 네.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나 자본시장에 대한 임팩트는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일단 지급결제부터 단계별로 하고 그런 걸 해보면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대하는 형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CBDC가 도입된다고 해서 완전하게 시장을 이걸로 전면적으로 종이화폐는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또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또 기존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대출, 파생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또 디파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또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코인을 이용해가지고 거래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앙은행에서도 어떤 참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분명히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들이랑 업권별로 작업반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작업반을 통해서 각 업권마다 뭐 충분하게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기존 시장의 임팩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별로 서서히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다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CBDC 오면 가상 자산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이번에 그 9월달에 발표된 네. 미국의 보고서에서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직격탄을 날렸어요. 네, 가상 맞습니다.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미국의 CBDC를 발행해야 되는 명제 중에 하나다. 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혹시 미국에서 이런 발표 나올까요? 이제 비트코인 사용 금지 뭐 이런 게 나올까요? 미국 쪽에서? 그렇게 중국에서는 하지는 사용 금지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 예를 들면은 이렇게 네. 공권력이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고 미국은 좀 이렇게 자유주의를 자유주의를 하기 예,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않겠지만 사실은 그, 법정 화폐의 지위를 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공식 명칭은 리걸 텐더라고 예, 하죠. 리걸 이제, 텐더. 예, 네. 리걸 텐더는 되지 못하겠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이 이렇게 그 거래 매체로서는 공존할 것 같아요. 거래 매체로서 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조금 못 미치겠지만 예, 결제 수단으로서는 예, 이것을 갖다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네. 미국의 정부와 네. 중앙은행과 협력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한 기반의 시스템을 다 정부에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예를 들면 달러 그 CBDC를 할 때 이 프레임워크를 써주세요 하고 공탁을 하든가 그 시스템을 갖다가 코드를 전부 다 이더리움은 가능할 것 같은데 비탈릭이 뭐 이런 근데 비트코인은 사토시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출시 배경이 반정부다 보니까 아예 그렇게. 정부가 공존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죠. 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네. 그 분산원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굉장히 반감이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존을 하겠지만 네. 역할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코인 중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달러와 패리티 돼 있는 코인들은 계속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기존 포지션대로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떤 달러의 기축통화에서의 위치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달러와 패리티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 그 노드 검증 네트워크를 OCC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추가를 시킬 거고요. 결국은 미국이 보는 건 저는 연관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커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축 통화를 어떻게 하든 더 유지를 하면서 확대할 거냐. 하나는 관련 연관 산업을 키울 거냐. 그래서 리딩을 할 거냐. 그래서 네. 연관 산업 확산은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던가 네. 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산업 자체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그 증권거래소라던가 상품 선물 거래소라던가 이런 쪽에 왜냐하면 디파이에서 일정 부분은 증권형이 있고 일정형은 그 파생상품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서로 자기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물류가 9월 달에 네. 발표한 부분에서도 그건 결정을 아직 못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는 뭐냐면 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강력하게 오케이. 제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되면서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는 오케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앨런 머스크의 전략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앨런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살려고 하는지 네. 큰 빅플랜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그리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CDBC라던가 이런 가상화폐를 좀 투명성 있게 관리가 된다면 이거를 플랫폼이나 빅테크, SNS 이런 트위터를 기반으로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플랫폼에 합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메타버스까지 합쳐서 가상과 현실 모빌리티를 합쳐서 하나의 자기의 세계를 그리겠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물론 그 안에 해결할 문제들도 많고 정부도 굉장히 나름대로 투명성이나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주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정부도 이렇게 관련 법도 만들어줘야 되고 양성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래 세계는 국가와 민간 간에 누가 통화 주도권을 갖고 가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미국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자기 법정 권한을 갖고 자기 국가의 어떤 상황 맞춰서 돈을 마음대로 찍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은 맞냐?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그거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은 결국은 반정부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서는 못하게 하고요. 앞으로 미국이 또 이런 시대가 오는 거는 있으니까 지금 CBDC도 긍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파이라는 개념이 탈중앙화 금융이 나온 이유도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실은 극복하고자 탈중앙화 금융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타격이 있습니다만 이 두 싸움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나의 문제인데요. 그 중심에 지금 CBDC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전문가와 함께 그 이해의 폭을 깊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어원의 변정교 전문의 그리고 금융위원회 김효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아의 앵글로 본 안유아쇼 어땠습니까? 저는 최대한 어려운 내용도 우리 사람이 말로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